서울의 밤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헐적으로 번쩍이는 번개만이 그 정막을 깨뜨리며 도심 전체를 위협적인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고립된 듯 서 있는 K1그룹 강민혁 회장의 저택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만큼이나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희인은 거대한 대리석 복도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먼지 하나 없는 꽃병을 다시 한번 닦아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가벼워 그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하녀였기에 이 집안의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벽지나 가구처럼 취급했고 이인은 그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지우고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택의 총괄 집사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이인의 뒷모습을 감시하며 혹시라도 그녀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노려보았지만 이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인은 거친 노동으로 단련된 손끝으로 값비싼 장식품들을 다루면서도 시선은 항상 바닥을 향해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경호원들의 무전 소리나 저택 안쪽에서 들리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까지 그녀는 귀가 아닌 온몸의 신경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결핍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더 깊고 선명하게 듣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육중한 참나무 현관문이 열리며 차가운 비바람과 함께 강민혁 회장이 들어서자 현관에 도열해 있던 고용인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강민혁은 젖은 코트를 신경질적으로 벗어던지며 비서에게 건넸고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김 실장은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의 뒤를 따르며 경쟁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으니 오늘 밤은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오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집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며 비서의 걱정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민혁은 거실 중앙을 가로질러 가죽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이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인은 고개만 숙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따로 않았습니다. 이인이 물러나려 할 때 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경호팀장에게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을 귀찮게 하는 쥐새끼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인은 그 순간 민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고 그가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 뒤에 깊은 불안을 감추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김 실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최근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던 전문 청부업자들이 입국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감히 자신을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없다며 만약 그런 놈들이 있다면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오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구축한 성벽이 난공불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의 오만함은 다가오는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인은 조용히 뒷걸음질치며 거실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는 민혁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이미 저택의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이인은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곤두서 있었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보안실의 모니터를 감시하던 경호원들은 첨단 장비를 맹신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이인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외곽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가 빗물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찰나의 순간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 아니라 누군가 시스템을 해킹하여 침입 경로를 확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인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왔고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순종적인 하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회장의 서재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오랫동안 억누르고 숨겨왔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선택한 침묵과 굴종의 시간들이 오늘 밤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강민혁을 노리고 들어왔겠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이 집안에 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저택을 뒤흔들 때 이인은 2층 계단참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그림자들을 포착했습니다. 훈련받은 살수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신속했지만 이인의 눈에는 그들의 동선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치마 속에 감추어둔 낡은 머리핀을 꺼내 손에 쥐었고 그 뾰족한 끝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이 저택은 피로 물들 것이고 그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다시 칼을 잡아야 할 운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에 묻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하나둘씩 무력화되는 동안 서재에 홀로 남은 강민혁은 서류 검토에 몰두하느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감시 카메라 전원은 이미 차단되었고 숙련된 경호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쓰러져 갔으며 핏자국은 카펫 위로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김 실장을 호출하기 위해 인터폰 버튼을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불길하게 흘러나올 뿐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육중한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침입자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어올렸고 민혁은 본능적으로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며 비상벨을 찾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총알이 책상 모서리를 강타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민혁은 자신의 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보다는 분노를 느꼈고 두 눈을 부릅뜨며 최후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서 은색 섬광이 번쩍이더니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암살자의 손목에 무언가가 깊숙이 박혔고 총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암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하녀 서이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무기가 아닌 고급 만년필이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던진 속도와 정확성은 전문적인 투척수를 능가하는 수준이었기에 암살자의 손목인대는 이미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암살자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어 달려들었지만 이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한 뒤 손에 들고 있던 은색 쟁반의 모서리로 상대의 목을대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바닥으로 고꾸라지자 민혁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 지내던 연약한 벙어리 하녀가 살인 기계와도 같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첫 번째 암살자를 넘어 또 다른 자객들이 서재 안으로 난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동료가 당한 것을 보고는 더욱 흉포한 기세로 이인과 민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인은 민혁의 앞을 가로막으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수정제 떨이를 집어들어 선두의 선자의 머리를 내리찍었고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으며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매 순간 급소만을 노리는 잔혹함이 배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책상 뒤에 주저앉은 채
피가 튀어 엉망이 된 이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인은 좁은 서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적을 상대했는데 책장을 넘어뜨려 상대의 동선을 차단하거나 커튼을 잡아당겨 시야를 가리는 등 주변의 모든 사물을 치명적인 무기로 변화시켰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며 하얀 피부에 붉은 생채기를 내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한 놈의 팔을 꺾어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그 반동을 이용해 뒤에서 접근하던 다른 놈의 명치를 걷어차는 일련의 동작은 너무나도 빠르고 완벽해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맹수가 사냥감을 도륙하듯 침입자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켰고 서재 바닥은 금세 신음하는 남자들과 붉은 선혈로 뒤덮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암살자의 리더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며 품에서 예비용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인은 그보다 한 발 앞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편지칼을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리더의 어깨를 꿰뚫었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져 서재의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했습니다. 폭풍 같던 전투가 끝나고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지만 이인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쓰러진 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꼼꼼하게 적들을 살피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히 무술을 배운 정도가 아니라 사륙에 익숙한 전문가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천천히 일어섰고 공포와 경악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인 눈빛으로 피투성이가 된 이인을 응시했습니다. 이인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옷 매무새를 다듬은 뒤 민혁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무표정한 하녀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은 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혁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려 했습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나도 깊고 고요해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나머지 경호원들이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눈앞에 있는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의 집에 숨어 있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이인은 마치 자신의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쟁반을 주워들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괴하면서도 완벽한 태도 전환은 민혁으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와 함께 기묘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는 오늘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민혁은 달려온 경호팀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손을 들어 제지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라고 명령하면서도 시선은 끝까지 이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처참하게 박살난 암살자들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누가 이들을 제압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회장과 연약해 보이는 하녀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인이 이 모든 일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기에 침묵 속에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이인은 묵묵히 깨진 도자기 파편을 줍기 시작했고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포를 자아내며 서재 안에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이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고 단지 그녀의 맥박이 뛰는 것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녀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이인은 자신의 손목을 잡은 민혁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를 응시하다가
다른 한 손을 들어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비밀을 지키라는 경고이자 그들이 이제 공범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무언의 계약과도 같았고, 민혁은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전율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경찰과 감식반이 들이닥쳐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강민혁은 서재의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서이인이 마치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참혹한 시신들의 상태를 보고 혀를 내두르며 어떻게 이 많은 암살자들을 제압했는지 물었지만, 민혁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 팀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숨겨둔 비상무기로 저항했다고 둘러대며 이인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했고, 서장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재벌 회장의 권력에 눌려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민혁이 이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안에 두고 직접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위험한 호기심과 소유욕이 발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외부인들이 물러가고 저택에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오자 민혁은 김 실장에게 다른 고용인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저택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텅 빈 저택에는 이제 민혁과 이인 단둘만이 남게 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민혁은 거칠게 이인의 팔을 잡아 끌고 지하에 위치한 와인 저장고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귀한 빈티지 와인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지만 두꺼운 방음벽과 외부와 차단된 구조 덕분에 은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를 신문하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인은 반항하지 않고 그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내려갔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는 호수처럼 잔잔해서 민혁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이인을 낡은 참나무 의자에 거칠게 앉히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탠드 조명 하나만을 켜둔 채 어둠 속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주황빛 조명이 이인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정교하게 빚어진 인형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민혁의 뇌리에는 아까 보았던 살기, 어린 눈빛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며 누가 보낸 스파이냐고 으르렁거렸지만, 이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민혁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도발처럼 느껴졌고, 그는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민혁은 이인의 턱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시선을 맞추며 말을 못하는 척 연기하는 것이냐고 추궁했지만, 이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훈련에 의해 침묵을 지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과거를 캐내기 위해 김 실장에게 다시 한번 정밀한 신원조회를 지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서이인이라는 여자는 대한민국 행정전산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출생기록도 학력도 없는 그녀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뚝 떨어진 존재였고, 이 사실은 민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인의 정체를 밝힐 단서를 찾기 위해 그녀가 입고 있던 하녀복의 소매를 걷어올렸고, 드러난 그녀의 가녀린 팔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기스가 아니라 칼에 베이고 총에 스치고 화상을 입은 참혹한 전투의 흔적들이었으며, 그녀가 살아온 삶이 지옥 그 자체였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흉터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꼈고, 솟구치던 분노가 차가운 연민과 경악으로 뒤바뀌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작 2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몸에 새겨진 이토록 끔찍한 역사는 그녀가 전문적인 살인병기로 길러졌다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민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인은 민혁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자
처음으로 미세하게 몸을 떨며 팔을 빼내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이 흉터들이 누구의 작품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구했는지 집요하게 물으며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파고들려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죽이러 온 암살자였다면 아까의 혼란 속에서 손쉽게 목을 벨 수 있었을 텐데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네가 나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지하실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이전과 같은 살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먼지 위를 가로지르며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을 따라가며 글자를 읽어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살고 싶어서 라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는 뜻을 넘어 지긋지긋한 사륙의 세계에서 벗어나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민혁은 그 짧은 글귀에서 그녀가 가진 처절한 생존 본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읽어냈고 자신 또한 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온 동질감을 느끼며 묘한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목덜미에서 흐르던 피가 셔츠 깃을 적시자 이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반창고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 부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민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이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거친 손길과는 대조적으로 지극히 부드럽게 그의 상처를 닦아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실의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끝 온도가 민혁의 피부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피의자와 신문자라는 관계를 넘어선 위험하고도 에로틱한 긴장감이었고 민혁은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목에 손을 댄 이인의 손목을 다시 잡아채고는 이제부터 너는 하녀가 아니라 나의 감시를 받는 포로이자 그림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경찰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놓아주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시야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독점적인 소유 선언을 했습니다. 이인은 거부의 의사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종적인 태도는 민혁으로 하여금 정복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를 곁에 두는 것은 시한폭탄을 품에 안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민혁은 이미 이 위험한 게임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온 민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비가 그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이제 그에게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칼이 생겼습니다. 비록 그 칼이 언제 자신의 심장을 겨눌지 모르는 양날의 검일지라도 민혁은 서이인이라는 여자를 이용해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의 목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강민혁과 서이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밤에 처참했던 습격 사건이 남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K1 그룹을 향한 적들의 공격은 현실 세계를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본사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전멸하는 메인 서버의 모니터 화면들이었고 해커들은 마치 보란듯이 회사의 기밀 문서를 잠가버리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띄워놓았습니다. 정보보안팀 직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방어벽을 복구하려 애썼지만 적들의 공격 패턴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함을 보이고 있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치며 무능한 직원들을 질타했지만 그의 분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서늘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암살 시도에 이어 회사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이버 테러까지 감행하는 배후의 인물은 민혁을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훑어보았지만 그들의 덩치 큰 몸집과 최신 무장들이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지난밤 서재에서 목격했던 서이인의 압도적인 살상 능력과 동물적인 감각을 떠올려보면 지금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이 엘리트 경호원들은 그저 훈련소에서 배운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둔한 곰처럼 보였습니다. 적들은 이미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동원하여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데 정작 자신을 보호해야 할 방패들은 너무나도 구식이고 뻔한 방식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민혁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심만 가득한 군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사냥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심을 굳힌 민혁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저택에 감금해 두었던 서이인을 본사로 데려오라고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고 아무런 이목도 끌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집무실로 들어선 이인은 여전히 하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분위기는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식힐 만큼 날카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환경과 민혁의 호출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서 다시금 전율과 동시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블라인드를 내려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고 넓은 집무실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숨소리가 감도는 긴장된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민혁은 책상서 앞 깊은 곳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이인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멈추자 이인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무표정했던 가면이 산산이 조각나며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의 흐릿한 사진과 현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담긴 정보 보고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자신이 가진 정보력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숨어있든 당신의 동생을 찾아낼 수 있다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고 민혁을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거래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이인이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 24시간 밀착 경호를 수행한다면 그 대가로 여동생을 찾아주고 그녀의 신분 또한 완벽하게 세탁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녀는 경찰에 넘겨질 것이고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영원히 동생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있는 제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그녀에게 내밀어진 유일한 동아줄이자 잔인한 협박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이인은 사진을 품에 소중히 갈무리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의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동생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지옥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줄 희망이었기에 악마와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둔 옷상자를 가리켰고 이제부터 하녀 서이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개인 경호원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인은 상자를 들고 부속실로 들어갔고 민혁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자신이 길들일 수 없는 맹수를 품에 안았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오는 이인의 모습은 조금 전의 하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 민혁조차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 수트를 입은 그녀는 마치 맞춤옷을 입은 듯 완벽한 핏을 자랑했고 머리를 질끈 묶어 올린 모습에서는 전문적인 요원의 냉철함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민혁이 지급한 호신용 장비들이 감추어져 있었고 발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특수 제작된 단어가 심겨져 있어 움직임이 더욱 은밀하고 민첩해 보였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서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느꼈고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소유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직후부터 이인의 행동은 철저하게 민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페셔널한 경호원의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마실 물을 먼저 맛보아 독극물 유무를 확인했고 이동할 때는 항상 사각지대를 먼저 스캔하여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배달원을 눈빛만으로 제압하여 돌려보내는 그녀의 모습은 기존의 경호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카리스마였습니다. 민혁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인기척의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인을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실 바로 옆방에 머물게 했고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가운 차림으로 나온 민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총기를 손질하고 있는 이인을 발견하고 멈칫했지만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부품들이 그녀의 하얀 손가락 사이에서 능숙하게 분해되고 조립되는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기묘한 리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민혁은 와인잔을 들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 한마디 없었지만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친밀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인이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베란다 창문을 응시하더니 순식간에 일어나 불을 끄고 민혁을 소파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민혁이 놀라서 소리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며 강화 유리에 작은 구멍이 뚫렸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의 벽면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인은 민혁의 몸 위를 덮치듯 감싸 안으며 바닥을 기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민혁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죽음이 스치고 지나간 찰나의 순간 민혁은 두려움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이인의 체온에서 강렬한 감동과 함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지원팀이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고 좁은 공간에서의 밀착은 서로의 존재를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인은 민혁의 귓가에 손가락으로 톡톡 신호를 보내며 안심하라는 뜻을 전했고 민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자신이 단순히 유능한 경호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를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계약에 의한 관계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경계를 섰던 이인에게 잠시 쉴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굳건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민혁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러 이인의 여동생을 찾는 일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라고 다시 한번 엄명을 내렸고 이것은 단순한 계약 이행을 넘어 그녀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이기도 했습니다. 이인은 그런 민혁의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차가운 심장에 미세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외면하며 무표정한 가면을 고쳤었습니다. 며칠 뒤 강민혁 회장은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선 가면무도회에 초청을 받았고 첩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배후인 검은 그림자가 그 자리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민혁은 이 위험천만한 파티에 서이인을 자신의 파트너로 대동하기로 결심하고 최고급 디자이너샵에서 공수한 짙은 남색의 벨벳 이브닝 드레스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평소 무채색의 정장이나 유니폼만 입던 이인은 화려한 드레스를 받아들고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임무의 일환임을 받아들이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순간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켜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모습이 지나치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등 라인이 깊게 파인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근육으로 다져진 매끈한 등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 위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들조차 마치 신비로운 문신처럼 보여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한층 더해주었습니다. 이인은 드레스의 허벅지 부분에 숨겨진 슬릿을 이용하여 소형 단검과 특수 제작된 와이어를 능숙하게 감추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한 귀부인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인간 병기 그 자체였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손끝으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밤 우리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이인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상류사회의 파티장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묘한 안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행사장인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전투를 앞둔 전우들 사이에 비장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민혁은 이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만약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자신의 안전보다는 너의 생존을 우선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인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임무의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고 자신을 구해준 고용주를 두고 혼자 도망친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민혁은 자연스럽게 이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습니다. 가면으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좌중을 압도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연 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박 장식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인의 예민한 감각은 그 이면에 숨겨진 살기와 악의를 본능적으로 감지해내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계산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웨이터들의 움직임 또한 수상쩍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인은 샴페인 잔을 든 채 민혁의 곁을 지키며 주변을 360도로 스캔했고 쟁반을 나르는 웨이터의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거나 걸음걸이가 일반인과 달리 무게중심이 낮게 잡혀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이미 파티장 곳곳에 침투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민혁 또한 그것을 눈치채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척하며 이인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창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혁에게 적대적인 경쟁 그룹의 이사가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숙녀분은 누구냐며 이인의 정체를 캐물었습니다. 그는 이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박한 시선을 보냈고 그녀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벙어리 인형을 데리고 다니는 취미가 있었냐며 조롱했습니다. 민혁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며 당장이라도 그자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였지만 이인은 침착하게 민혁의 팔을 잡아 제지하며 우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워 적들에게 틈을 보이는 대신 차라리 무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고 민혁은 그녀의 깊은 속내를 읽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인은 그 이사가 뒤돌아설 때 그의 재킷 안쪽에서 불룩하게 튀어나온 무기의 형상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왈츠로 바뀌자 민혁은 이인에게 손을 내밀어 춤을 청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플로어 중앙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춤을 추는 것은 단순히 사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방어하고 은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술적 행동이었습니다. 민혁은 이인의 허리를 단단히 받치고
그녀는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음악에 맞춰 회전하며 주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민혁의 체온과 숨결이 가까이 느껴질 때마다 이인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민혁 또한 그녀의 허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감지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듯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순간 샹들리에의 불빛이 일제히 꺼지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고,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은 민혁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고, 동시에 드레스의 옆단을 찢어 활동성을 확보한 뒤 허벅지에 숨겨둔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지만 이인은 청각에 의존하여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출 때보다 더 빠르고 유려했으며 어둠은 오히려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민혁 역시 품에서 권총을 꺼내 응사하며 이인의 등 뒤를 지켰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합을 이루며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이인은 민혁을 노리고 덤벼드는 칼잡이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돌려차기로 또 다른 적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휘날리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곡선과 피가 튀는 잔혹한 전투의 현장은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민혁은 엄폐물 뒤에서 정확한 사격으로 원거리의 적들을 제압하며 이인이 근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인은 테이블 위에 식기들을 집어던져 적의 시야를 가리고 샴페인병을 깨뜨려 무기로 사용하는 등 주변의 모든 것을 살상도구로 활용하며 포위망을 뚫어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는 남자들이 즐비했고, 값비싼 대리석 바닥은 붉은 핏물과 깨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였습니다. 적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민혁을 향해 돌진하자 이인은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아서며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내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며 선혈이 낭자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상대의 빈틈을 노려 목덜미에 주사 바늘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것은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강력한 마취제였고, 거구의 사내는 비틀거리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민혁은 피투성이가 된 이인의 손을 보고 경악하며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이인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비상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상처를 돌볼 겨를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찬 연회장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우 차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난 뒤에야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차 안에는 피 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혁은 구급상자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이인의 찢어진 손바닥을 치료해주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화를 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인은 고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민혁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모습은 민혁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붕대를 감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다시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이인은 그 맹세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의 혈투는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맞서야 할 적의 실체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과 소란스러운 사이렌 소리를 뒤로한 채 강민혁의 검은 세단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교외의 한적한 국도를 질주하고 있었으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비현실적으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민혁의 돌아가신 부친이 생전에 비밀리에 마련해 두었던 낡은 별장으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혁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시선은 백미러를 통해 혹시나 따라붙었을지 모르는 추격자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뒤따르는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이인은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상처를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창백한 옆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여 민혁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차량이 잡초가 무성한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별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오직 풀벌레 소리만이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민혁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경계하며 이인을 부축해 별장 안으로 들어갔고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실내에는 쾌쾌한 먼지 냄새와 습기가 가득 차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전기를 켜자 깜빡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거실의 풍경은 낡은 가구들이 흰 천에 덮여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의 집과 같았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는 이 낡고 허름한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민혁은 이인을 낡은 소파에 앉히고 서둘러 벽난로에 불을 지핀 뒤 구급상자를 찾아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혁은 이인의 손에 감겨있던 피 젖은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냈고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깊게 배어 있어 살이 벌어져 있는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 부위를 닦아내자 이인은 고통에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독한 모습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길로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벌 회장이 아니라 의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며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그녀의 손을 치료했고 이인은 그런 민혁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도구들이 살칼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민혁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민혁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흐르는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혁은 찬장에서 찾아낸 오래된 위스키 병을 따서 두 잔에 가득 채운 뒤 한 잔을 이인에게 건넸고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끔찍한 기술들을 익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먼지 덮인 낡은 노트와 볼펜을 집어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 내용은 민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납치되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인간이 아닌 살인병기로 키워졌던 비밀 조직에서의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서술했습니다. 매일 동료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감정을 지우고 살육의 기술을 익혀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죄책감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글을 써내려가는 이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민혁은 숨을 죽인 채 그녀가 털어놓는 활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듯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히고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민혁이 가장 궁금해했던 목소리를 잃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이인은 펜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시금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조직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날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자매 같았던 아이가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때 터져나온 비명은 너무나도 처절해서 성대가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친구를 구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과 절망이 그녀의 목소리를 스스로 봉인하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에 대해 입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마지막 문장은 비명은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했다였고 그 글귀를 본 민혁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 한쪽에 깊게 패인
화상 흉터를 이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0살 때 겪었던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에서 입은 상처였고, 그 사고로 인해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자신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끔찍한 기억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행운아라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부모를 죽인 원수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매일 밤 암살의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불행한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자주 섞인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인의 침묵만큼이나 무겁고 슬픈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깊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인은 손을 뻗어 민혁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그녀의 거친 손끝이 닿는 순간 민혁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두 영혼이 만난 이 순간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되었고,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이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손바닥 온도가 민혁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서로에 대한 연민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지만 벽난로 앞에 두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이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나의 검이 되어 우리를 취짜매는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맹세했습니다. 이인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적어 민혁에게 보여주었고, 민혁은 그 글귀를 보고 가슴이 벅차올라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이 깊도록 떨어질 줄 몰랐고, 그날 밤의 맹세는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한 채 다가올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혁은 김 실장으로부터 비밀리에 전송받은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이번 사건의 배후이자 민혁의 부모를 죽인 원수, 그리고 이인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조직의 연결고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민혁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이인 역시 본능적으로 마지막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은 끝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적의 심장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혁은 이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자유가 되거나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인은 대답 대신 민혁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그와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낡은 별장의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주종관계나 계약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세상 그 무엇도 두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낡은 별장의 창가에 스며들 무렵 강민혁이 해독해낸 파일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 화면 가득 떠오른 배신자의 얼굴은 다름 아닌 그가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숙부 강성훈 부회장이었습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여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했고, 파일 속에 담긴 수많은 횡령 증거와 살인 청부 기록들은 강성훈이 지난 수십 년간 가면 뒤에 숨어 민혁의 부모를 살해하고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민혁의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이 쥐어졌고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만큼 강하게 깨물었지만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는 아직 그들이 살아있는 악마의
소나귀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인은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의 위로를 건네려 했지만 그 순간 민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고 발신자 제안으로 걸려온 영상통화 화면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이인의 여동생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동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재갈을 문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 뒤로 나타난 강성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혁에게 인천 외곽에 위치한 폐화학 공장으로 혼자 오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는 만약 경찰을 부르거나 딴짓을 하면 여동생의 목숨은 물론이고 민혁의 목숨까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며 비열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별장 안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인은 동생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민혁이 그녀의 팔을 꽉 잡으며 침착하라고 소리쳤고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정신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두 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강성훈의 마지막 덫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지옥의 입구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권총의 탄창을 확인하며 이인에게 자신이 미끼가 되어 주의를 끄는 동안 너는 동생을 구출해서 빠져나가라고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혁을 살리기 위한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성훈이 노리는 것은 오직 강민혁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먼저 침투하여 저격수들과 매복병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민혁이 공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벌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혁 몰래 차문 잠금 장치를 조작하여 그가 내리지 못하게 할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고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인은 차를 급정거시키고 민혁이 당황하는 틈을 타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뒤 순식간에 차문을 외부에서 잠가버렸고 민혁이 안에서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장의 녹슨 철문 사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폐공장은 곳곳에 위험한 화학물질 드럼통이 널려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인은 익숙한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청각을 곤두세워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놈들은 예상대로 고지대와 사각지대마다 중무장한 용병들을 배치해놓고 사냥감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들고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가장 먼저 입구를 감시하고 있던 저격수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인은 녹슨 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올라가 저격수의 등 뒤에 접근한 뒤 단숨에 그의 목을 낚아채 기절시키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탈취하여 적들의 통신망을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는 강민혁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는 강성훈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용병들은 긴장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은 저격수의 라이플을 들어 공장 마당에 설치된 조명탑을 쏘아 맞췄고 굉음과 함께 유리가 깨지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자 당황한 용병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혼란을 틈타 그녀는 바닥으로 뛰어내리며 양손에 든 단검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적들의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사륙전은 처절하고 잔혹했으며 이인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오직 살인 본능에만 집중시켜 다수의 적을 상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쇠사슬을 이용해 적의 목을 조르거나 흩어져 있는 공구들을 투척하여 머리를 가격하는 등 주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한 용병이 화염 방사기를 쏘며 달려들자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굴려 피한 뒤 바닥에 굴러다니던 인화성 액체통을 발로 차 그에게 날려보냈고 총알 한 발로 통을 폭파시켜 그를 화염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공장 내부는 지옥도처럼 변했고 이인의 얼굴과 옷은 검댕과 피로 뒤덮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고 체력의 한계를 느낀 이인의 움직임이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할 때쯤 숨어있던 또 다른 칼잡이가 그녀의 옆구리를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이인은 비명 대신 억눌린 신음을 삼키며 반격하여 칼잡이의 심장을 찔렀고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벽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붉은 선혈이 허리춤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고 저 멀리 중앙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동생의 겁에 질린 얼굴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을 묶어 지혈을 한 뒤 이를 악물고 통제실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통제실 앞을 지키고 있던 강성훈의 최정예 경호원들이 이인을 발견하고 일제히 덤벼들었고 그들은 이전의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을 갖춘 살인 기계들이었습니다. 이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들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야 했고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한 놈의 팔을 부러뜨려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뒤 그 무기를 낚아채 다른 놈의 허벅지를 찌르는 기질을 발휘했지만 등 뒤에서 날아온 둔기에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경호원들이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인은 바닥에 먼지를 움켜쥐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공장 입구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날아가고 흙먼지 속에서 강민혁이 기관단총을 난사하며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문을 부수고 탈출하여 이인을 구하기 위해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고 그의 등장에 당황한 경호원들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이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제압한 뒤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려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혁은 피투성이가 된 이인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기에 그녀와 등을 맞대고 남은 적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완벽한 호흡으로 적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리며 통제실 문 앞까지 진격했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을 폭파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는 강성훈이 이인의 동생에게 총을 겨눈 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는 이미 상황이 기울었음을 직감하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성훈은 민혁을 향해 부모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천한 하녀 계집까지 끌어들여 집안을 망신시킨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지만 민혁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혁과 이인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움직일 타이밍을 계산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통제실 안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